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00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 음악 저런 거 좀 깔려요? 빰빠밤빠밤 이런 거. 그냥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걸로. 아니 근데 약간 뭐 급발진도 아니고 커튼콜 팟캐스트 200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저는 200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벌써 200회라니. 본인의 놀람을 그런 식으로 네. 표현하시는. 네. 우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회니까.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0회를 함께 축하해주러 이렇게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대표에서 여태 초대 손님 몇백 명 되는데 그분 네. 대표에서 오늘 김영대 씨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러주셨으니까 기분 좋게 오늘 또 네.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음악 평론가로서 저희 BTS, 뭐 K-팝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유익하고 네.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네. 뭐 해주셔서 이런 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봐야겠고 뭐 섭외가 애매할 때라든지 뭐 인원이 이번 주는 뭔가 좀 여의치 않은데 아니에요. 라든지 이럴 아니에요. 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200회를 맞아서 그동안에 200회 그렇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하면서 또 사실 김영대 씨가 최다 출연자. 맞아요. 네. 좀 네. 그렇더라고요 최다 진짜. 출연자 네. 저희가 상패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못하고 그런 거 좀 마련하고 불러주셔야지. 제가 여긴 다 입으로만 하니까 뭐가 없어 뭐가. 아니 사실 200회 뭐 좀 해보자. 처음에 뭐 야, 공연을 할까? 돈이 없어요. 이게 뭘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냥 수다로 터는 걸로. 예. 네네. 근데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걸로 좀 제가 자랑을 했었잖아요. 네. 여기 아마 제가 최다 출연자가 맞아요. 아닌가 한다. 그래서 그때가 5회였던 것 같은데. 5회죠. 그러니까 5회인데 오늘 또 나오셨기 때문에 네. 6회가 됩니다. 누가 보면은 이 문학의 대표 팟캐스트인데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줄 알겠어요. 가족 같은 아, 네. 게스트다. 가족 같은 이렇게. 게스트입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전에도 뭐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네.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프로 들으면은 거기 꼭 무슨 특집 하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이경규 씨라든지 전윤성 씨가 갑자기 나오시는 거야.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제작진들 입장에서 가장 편한 사람. 네. 평소에 많이 불렀던 사람을 또 모시는 경향이 있다. 네. 그리고 커튼콜 이제 수다를 같이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 너무나 익숙한 게스트이신 뭐 거죠. 저한테 아젠다 하나 안 주셨거든요. 아니 제가 새해 K-팝 전망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왔어요. 아, 네. 이거 네. 나중에 여쭤볼 테니까 잠깐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아무튼 저희 커튼콜이 200회가 됐는데 사실 김수연 기자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네. 뭐 시작을 하셨고 네. 그래서 우리 커튼콜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역사에 대해서 좀. 역사랄 것까지는 없는데요. 200회가 됐으니까 한번 예. 저도 그동안 뭘 했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제가 뭘 이렇게 막 주섬주섬 막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200회면 몇 년이에요 정확히? 이게 4년 반 정도 됐어요. 와, 예. 4년 반 가는 프로가 많이 없는데. 네, 2019년 6월 25일에 시작했습니다. 4년 반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세식다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여기 손가락 하나씩. 네, 네. 그래서 2019년 6월 25일에 처음에는 박찬민 아나운서랑 저랑 네.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첫 회는 정말 게스트도 한 명 없이 그냥 둘이서 떠드는 걸로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게스트가 한 분은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회부터 게스트를 모시고 그래서 보통은 한 분 아니면 뭐 두 분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특별한 토론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막 3명, 4명까지도 그렇게 모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게스트와 함께하는 수다 방송으로 네.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건 저의 한풀이였습니다. 한풀이. 네. 이제 문화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나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뉴스는 너무 짧고. 네, 맞아요. TV 뉴스는 굉장히 짧고 길어봤자 한 2분 정도 리포트? 네. 제가 또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아이템 잡아놨다가도 없어지고. 맞아요. 뭐 네. 처음에 네. 15분짜리 한다고 했다가 네. 막상 가면은 한 5분짜리로 줄을 네. 때도 있고. 네. 그나마 그것도 하면 다행이고. 그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백톱이라는 얘기를 가끔 했지만 방송사 메인 뉴스에 보면 보통 이제 정경사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급한 현안이 많으니까 그런 거 나가고 이제 문화 뉴스는 맨 끝에 달려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이제 스포츠 뉴스가 들어와서 스포츠 뉴스 바로 앞에 나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백톱이라고 톱은 톱인데 뒤에서 톱이다. 뒤에서 톱이다. 예, 예. 근데 백톱은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예정됐던 것보다 다 조금씩 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뉴스는 참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일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그전에도 SBS 뉴스 홈페이지에 인터넷 칼럼을 쓴다든지 뭐 네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전에 좀 글을 좀 썼었어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라는 게 골라듣는 뉴스룸 이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야는 이미 하고 있었고 이 문화 분야의 팟캐스트도 예전에 잠깐 그래도 한 몇 년 했었대요. 네. 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근데 저는 그때가 이제 다른 부서에 있다가 문화부로 오면서 난 이제 다른 부서로는 안 갈 것 같다. 나는 이제 정말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 문화 분야에 있을 것 같다. 뭔가 그런- 귀신이 된다. 거기서. 그냥 나는 여기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하다가 없어진 것도 아마 하시던 분들이 문화부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래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동안 쌓였던 한을 좀 풀어보자. 그래서 좀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맨 처음에 첫 회를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나는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남의 얘기를 듣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게스트의 얘기를 사실 예술가, 예술 공연하는 분, 공연 만드는 분의 얘기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예, 거의 없죠 사실. 네. 그래서 그냥 물론 뉴스에 짧은 인터뷰 이런 건 나가지만 정말 길게 그 맥락까지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섭외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진짜. 이건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게스트 나오는 방송은 네. 언뜻 아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셔서 하는 게 낫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이제 섭외가 시작되면 이게 맞아요. 섭외가 진짜 어려워서 그럴 것 섭외가 그래서 정말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뭐 PD 뭐 작가 이런 그런 분들이 다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진짜. 그 인턴 PD가 네. 이제 있고 PD 역할을 하고 이제 녹음하고 녹화하고 편집 이런 거를 네. 하시지만 이제 자료 조사하고 섭외하고 모든 준비를 예. 다 김수현이 이를테면 하니까. 오늘 김영대 평론가께서 오셨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네. 제가 밑에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네. 시작해서 오셨어요? 차 가져오셨어요? 네. 차 어디 차 번호 어떻게 되세요? 저 누구한테 연락드렸는데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네. 저 주차는 그럼 누구한테? 저한테 말씀. 맞아요. 실제로 그런 적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런데 이를테면 어디 좀 조금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뭔가 비서나 뭐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직원이 줄 있는 줄 알아요. 알고. 예. 근데 다 저한테 아니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게 큰 틀에서의 섭외는 뭐 작가님들 중에서도 네. 첫 번째 작가님이 네. 보통 큰 작가님들이 네. 하시다가 네. 이제 자잘한 또 스케줄링은 또 막내 그죠, 작가님들하고 맞아요.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그건 그런 게 없고. 큰 프로그램이. 네, 이게 지금 거고. 화면에는 되게 그럴듯하게 나가는데 네. 여기 막상 와 보시면은 그냥 약간 텀이 공사장 같은 공사장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자재 끌어다가 뭐 하는 그런 느낌인데 상상에 맞게. 실제로 여기 막 세트만 이렇게 다른 네. 데서 쓰던 거 쌓여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여기 이렇게 투명판 네. 했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깨진 채로 그냥 쓰고 막 그랬던 적이. 옛날은 더 심했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어느 순간 비디오도 4K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네. 마이크는 또 좋은 거예요, 노이만. 네. 네. 그렇군요. 전 몰랐어요. 좋은 건지. 마이크는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지만 섭외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분씩
새로운 야. 네, 게스트를 이제 계속 이렇게 섭외를 하면서 그리고 뭐 기자 취재는 취재대로 하고 예. 네. 그러면서 지금 4년 반을 해왔네요. 생각해보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럼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탄력이 붙었다고 네. 하나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섭외가 예전엔 진짜 커튼콜이라면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공연계에서는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네. 생겨나시고 해서 그래서 예전보다는 예, 좀 좋습니다. 네. 워낙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네. 이분들도 나오셨어요. 맞아요. 이러면 예, 또 맞아요. 예. 그게 뭔가 레퍼런스가 예. 생긴 거죠. 예. 이런 분들이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냐 이러고. 그리고 이제 나와주시고. 그 약간 시의성 있게 네. 또 타이밍 잘 맞은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맞아요. 또 이 정말 구독자 대비 네, 조회수가 네. 빵 터진 것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래서 이거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저희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유튜브 영상까지 하기 시작한 게 사실 2019년에 시작할 때는 영상은 안 했어요. 오디오로만? 네, 오디오로만 했고요. 2021년 1월 27일에 지휘자 성시현 씨가 왔을 때 그때부터 유튜브 영상을 같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병희 아나운서랑 저랑 뭐라 그랬냐면 얼굴 나가는 거 싫어. 둘 다 그랬어요. 얼굴 안 나가. 사실. 얼굴 안 나가고. 준비도 해야 돼. 근데 별로 준비하는 거 없잖아요. 사실 알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그래도 요즘은 영상의 시대인데 유튜브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2021년부터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사실 구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채널이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렇구나. 예, 골라듣는 뉴스룸 안에 있는 안에 있죠. 맞아. 그래서 찾기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골라 듣까지만 하면 그게 완성으로 완성이 골라 되는구나. 듣는 뉴스룸 커튼콜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골라 듣까지만 치시면 되고요. 그 채널까지는 아니고 김수현 뭐라고 돼 있더라? 김수현 기자의 커튼콜라는 동영상 그 재생 목록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독은 안 돼요. 구독은 안 되죠. 저희는 그냥 SBS 뉴스라는 큰 그 채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라 듣까지만 치시면 뒤에는 뉴스룸 커튼콜이 나오니까 그렇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 김수현 기자 커튼콜 이렇게 하면 또 나옵니다. 그냥 김수현만 치면 안 돼요. 배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아서 안 나옵니다. 김수현 기자도 제가 보기엔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이렇게 항상 앞에 커튼콜 붙여서 소개하세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심지어 저랑 거의 비슷한 분야를 취재하는 김수현 기자가 또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럴 땐 나중에 아예 그런 걸로 이렇게 개명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김수현이라고 하지 말고 커튼콜 할까요? 김수현. 계정도 그렇게 아예 파야 돼. 뭐 붙여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도 커튼콜 김수현입니다라고 아예 그렇게 파셔도 괜찮아요. 하여간 호를 만들까요? 아니면 뭐 커튼콜이 커튼킴 해도 돼. 그냥 커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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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업체도 아니고 커튼킴. 네, 어쨌든 그래서 네,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199회까지 그래서 제가 뭘 많이 가져왔는데 그냥 그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그 목록이에요. 너무 대단해요. 네. 그래서 199회까지 했고 중간에 저희가 커튼콜 스페셜이라고 해서 이런 회차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중간에 인터뷰를 해서 또 넣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피아니스트 손민수하고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그게 작년이죠. 김태한 최연소 성악부문 최연소 우승했던 그렇죠. 김태한 씨 그렇게 스페셜까지 해서 게스트가 연인원 257명입니다. 그러니까 200회 정도 되는데 그동안 조금 많이 출연하신 회차도 있고 그래서 다 합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엑셀로 해서 이렇게 잘
예. 그래서 250명이 넘는 분이 커튼콜을 다녀가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 중복되는 분들도 그냥 여러 회 나오셨어도 그걸 다 쳐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회 출연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제 5번이었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6번이 됐습니다. 아,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85회, 101회, 102회, 아유. 130회, 175회. 근데 다 이게 BTS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을 맞아요. 때 네. 그럴 때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오셨을 때가 BTS 10주년 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BTS가 섭외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김용대를 있습니다. 부르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사실입니다. 네. 사실 BTS가 직접 출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섭외가 안 아유 되니까. 좋은 건지 살짝 모르겠는데. 네. 근데 사실 BTS가 직접 나와도 본인들 입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는 사실 있죠. 네, 본인이라서 오히려 또 그죠. 못하는 얘기도 당연히 있겠고 또 이런 사태를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또 맞아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평론가가 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 나오셨고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6번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회 출연자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약간 비슷하게 동률인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누구냐면 박희아 씨. 아시죠? 맞아요. 박희아 씨 또 김유나 씨 같이 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김유나, 박희아 이 두 분은 사실 K-팝 연말 결산을 그렇죠. 2019년부터 해서 한 해만 빼고서 계속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5번이 되더라고요. 박희아 씨는 또 김유나 씨랑 그렇게 연말 결산으로 4번을 하셨고 한 번 SM과 하이브의 SM 경영권 분쟁 있을 때 그때 나와서 또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인데 이분은 보통 다른 분하고 이렇게 듀오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5번 하신 분은 이제 여기 앞에 계신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성을 이제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치고 나가야 돼. 이거 누가 들으면은 마치 무슨 그 오스카 시상식 뭐 그 다양한 기억들 있잖아. 이런 거 나열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아요. 언뜻 들으면. 그래서 이제 김유나 그 평론가, 김유나 씨도 4번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신 분이 강선의 더 하우스 콘서트. 당시에는 수석 매니저였는데 저번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더 하우스 콘서트를 맨 처음에 소개한다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는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페스티벌을 할 때 그 페스티벌을 소개한다고 문지영 피아니스트랑 같이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더 하우스 콘서트 1000회 공연할 때 박창수 대표랑 같이 나와서 했는데 그때 워낙 길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2회로 늘렸기 때문에 4회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 박창수 대표님이 평소에 박창수 대표님의 그 말씀하시는 걸 본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같이 수다를 잘 떠셨냐고 다들 놀라셨어요.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조용하고 그런 분인데 여기서 굉장히 맞아요. 은근 재밌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커튼콜의 힘이다. 수다의 힘이다. 나오시면 다 말씀들을 어찌나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저한테도 이제 몇몇 분이 제 지인들 중에 여기 출연자들이 꽤 되세요. 그분들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그래요? 뭐 커튼콜을 하는데 많이 나갔던데 나도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나 너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나와서는 또 말을 잘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뭐 예전에 누구지 그 스페이스 오디티 김홍기 대표님 김홍기 대표님도 그랬었고 그래요? 또 3번 나오신 분이 윤보미 이분은 공연 기획자이신데 이분은 중간에 공연 영상화 특집 토론회에도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해서 3번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영 아티스트 포럼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때 박진학 같이 하는 박진학 이사님이랑 같이 나오셔서 영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발굴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그 다음에 바리톤 이은광 씨 그때는 안 하실 때다. 저 하기 전에.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이은광 씨랑 같이 방구석 클래식이라는 랜선 콘서트를 만들어서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런 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리톤 이은광 씨랑 같이 나와서 했고 공연 영상화 특집 토론회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가 3번입니다. 예. 이분도 사실 오신 건 2번인데 오셔서 너무 얘기가 재밌어서 그거를 맞아요. 2회차로 나누느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이지영 씨 클럽 발코니 편집장이고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클래식 음악 쪽에 칼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게스트로 나오신 적도 있는데 약간 객원 진행자로도 나오시고 왜냐하면 중간에 갑자기 그때 박찬민 아나운서랑 할 때 박찬민 아나운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을 때 제가 그럼 객원 진행 같이 하시자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래서 소프라노 박혜상 씨랑 할 때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본격 게스트로는 반클라이번 콩쿠르를 맞아요. 비롯한 콩쿠르 얘기를 엄청 길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는 인기 회차예요. 예. 콩쿠르의 세계에 대해서 반클라이번 콩쿠르는 우승하고 뒤에 맞아요. 예. 그때 있죠. 약간 그때 약간 임윤찬 특집 퍼레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관련한 사람들은 다 나오는 것 같은. 예. 네, 맞아요. 임윤찬 씨는 못 나왔지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포항음악제 얘기하려고 첼리스트 박유신 씨하고 나와서 이제 클래식 음악제, 음악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셨기 때문에 3차례. 뭐 2번 이상 출연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어쨌든 3번 이상은 이렇게 됩니다. 커튼콜은 이제 BTS, 네, BTS 조성진, 그쵸. 임윤찬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걸로 우리 대단원의 막을 내립시다. 그쯤 되면 몇 년 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네. 사실 임윤찬 씨의 출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목이입니다. 네. 콩쿠르 나가기 전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미 이제 임윤찬 씨가 너무 국내에서도 정말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다. 그래서 알고 있었고 저도 공연을 몇 번 봤고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 대표님하고도 언젠가는 우리 임윤찬 씨도 우리 커튼콜에 나와야죠. 그래서 그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반클라이번 콩쿠르 이후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예, 너무 바빠진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대신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2018년에 BTS를 빌보드 뮤직 어워드 현장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만났거든요. 네. 그리고서 그때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뭐 몇 달 뒤에 또 보자고. 네. 이제 그게 6년이 됐습니다. 몇 달이 6년이.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성진 씨는 사실 인터뷰는 뭐 몇 번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좀 시간도 많이 그쵸. 필요하고 일정상 좀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성사가 안 됐죠. 저도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네. 그럼 계속 섭외하셨던 생각하고 있어요. 분들 중에 네. 제일 긴 시간에 걸쳐서 섭외한? 섭외? 뭐 긴 시간이라기보다 SM 클래식스의 문정재 네. 대표님 그분을 사실은 그 전에 SM 클래식 처음 이제 서울시향이랑 해가지고 빨간맛 그 음원 내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인터뷰를 SM 클래식스 대표님은 아니셨어요. 그냥 SM의 대표님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SM 클래식스 얘기를 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때는 아마 SM 클래식스의 고문인가 그랬어요. 문정재 씨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의 2년은 넘었어요. 얘기 나오고 한 얘기 나오고 2, 3년 만에 그래서, 나오신 거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실제로 그 몇 달 뒤에 한번 나오시죠 해서 다 짜였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제야 말할 네. 수 있다. 네. 저기 코로나 네. 맞아. 그날 당일에 취소됐었죠. 제가 이걸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의 잘못이죠. 저의 잘못이죠. 제가 코로나에 제가 코로나가 잘못이죠. 제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럴 때?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밤부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막 좀 기운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가 보통 월요일, 화요일 요럴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때 월요일 날 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뭐 당일인데 그쵸. 예, 월요일 아침에 연락드렸죠. 안 되겠다고. 예. 그러고서 거의 2년 뒤에 나오셨어요. 아무튼 김수현 문화 처음 들어오셨을 때 문화부로 문화부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 예, 예. 근데 그럼 기자를 꿈꾸셨을 때는 문화부 기자를 아니요, 특별히 그러진 않았어요. 어. 예. 근데 뭔가 문화부에서도 취재를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나는 문화 전문 기자가 될 거야 이러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들은 원래 좋아? 원래 좋아는 좋아했어요. 하셨고. 예, 원래 뮤지컬도 엄청 좋아하고 아니 엄청 잘 못 칩니다. 엄청 못 칩니다. 아까 설마 본인이 연주한 거를 그 벨소리로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벨소리가 벨소리 피아노를 아니에요. 연주. 근데 그건 제 거 아닙니다. 네. 네. 갑자기 뭔가 해서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도 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처음에 방송국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문화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지금 다닌 지 꽤 오래돼서 얘기하면 너무 연식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네. 아마 커튼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제가 회사 다닌 지 30년 아, 네 30년이 넘었어요. 어. 네. 물론 중간중간에 뭐 휴직을 했다거나 뭐 이런 네. 게 있긴 하지만 제가 SBS의 직원으로 와. 지낸 시간이 30년. 네. 근데 그렇게 온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문화부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데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진짜 흔치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음악 쪽이니까 음악 관련 뭐 기자님들하고 뭐 접촉할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런 언론 스타일 특성상 뭐 네.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전문 기자가 거의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또 전문 기자가 정작 됐는데도 이제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이래서 네. 그 본인들도 그거 굉장히 그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 내가 여기서 때 다 내가 이제 전문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김용대가 음악평론가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영화평론을 하라 그렇죠. 그러면 그거랑,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 취재 환경이 이렇게 전문 기자를 양성하기가 참 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않은데 환경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뭘 이렇게 전문을 해야 되겠다 이랬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 6년 차, 7년 차쯤 됐을 때 처음 문화부를 갔어요. 네, 네. 한 6년 차.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사회부, 뭐 네, 무슨 네. 전국부, 편집부만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화부에 가서 그때 한 2년 정도 하고 또 다른 부서 정치부에도 가서 있었고 그래서 계속 다른 부서 갔다가 문화부로 돌아오고 또 다른 부서 갔다가 또 다시 문화부로 돌아오고 이거를 여러 번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문화부로 오면서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 뭐 어디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돌리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그냥 요번에는 문화부에 일을 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던 것도 있고요. 이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가면 사실 또 그렇잖아요. 못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문화 그럼 전문 기자 되시고 나서 팟캐스트 시작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한 2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좀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기자다라는 거는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는 문화 전문 기자다라고 이렇게 뭔가 그쵸. 타이틀을 달아준 게 그게 한 2년 전이고요. 예, 예. 아무튼 그런 김수현 기자가 네. 대단하신 분과 아니에요. 팟캐스트입니다. 전혀 대단하진 네. 않고요. 그냥 사람 만나고 공연 보러 다니고 얘기 듣고 예술가들 얘기 듣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해서 하던 게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가 오시면은 사실 네. 이런저런 바쁘신 분들 불러놓고 농담처럼 그냥 뭐 재밌는 웃고 얘기만 깔깔깔깔하고 막 네.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가지고 오. 좀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뭐 보시는 분들이나 네, 또 네.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다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네. 이제 방송이다 그쵸. 보니 저는 이제 주로 관객 내지 방청객 네. 같은 입장으로 네. 뭐 정말요? 네. 그거 뭔가요? 뭐 이렇게. 일반인들의 조금 더 네. 일반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뭐 이런 필요해요, 이제 근데. 입장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다를 이제 전면에 그죠. 내세웠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 박찬민 아나운서가 SBS 대표 팟캐스트 이렇게 딱 문화 했었어요. 전반을 아우르는. 네,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맞나? 우리가 SBS 대표 팟캐스트야? 막 이러면서 약간 명구스러워하면서 약간 그랬는데 근데 뭐 SBS 대표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방송이 내세우는 그런 약간 좀 수다스러운 그런 부분, 수다가 가미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그게 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누군가가 나와서 그 사람의 인터뷰로서 이렇게 생생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은근히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네. 내가 엿보기를 원해요. 아니, 뭐 엿본다는 게 이게 무슨 뭐 변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정말 저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네. 얘기를 하는지를 그냥 내가 느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의외로 이거는 이제 외국 팟캐스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그 사람이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개성을 드러내는 거를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한다는 네. 거를 제가 네. 보고서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잔뜩 늘어놓고 있지만 대본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희 그냥 질문만 한 5-6개 적어놓고 네. 시작하고 그냥 듣다가 또 궁금한 궁금한 거 생기면 물어보고 아까 안 물어봤는데 이거 까먹었네 이러면 또 중간에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보시면 좀 중구난방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다라는 게 무슨 그렇게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갖춰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질문지 이렇게 적어놓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그럼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는 뭐 하셨습니까? 네, 끝이에요. 네. 거기서 사실은 뭔가를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되게 네. 어려운데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나 네. 수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뭐 중구난방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왜 그 성룡 나오는 그 영화 취권 네. 보면은 네. 그 고수들은 이렇게 술 취해서 가다 툭 맞춰도 그게 필살기잖아요. 김수현 기자님 정도 되면 그냥 농담처럼 툭 던지는 것도 그 질문이다. 유의미한 질문이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월급을 200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추가 출연료 받지 않고 이 정도 립서비스 해드립니다. 저희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미리짜가 저는 없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전 진짜 그렇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훈훈하네. 너무 훈훈하네. 얼굴을 못 뜨겠네. 진짜. 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배우고 가요. 뭔가를 많이 느끼고 가고 네. 뭔가를 이뤄내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 한 분야에서 네. 다들 너무 그 진심이시고 네. 열정이 많으시고 그런 걸 그냥 편한 얘기 속에서 다 이게 드러나니까 되게 많이 맞아요. 배우게 네. 돼서 저도 정말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마음에 네, 남고 네. 계속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매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네. 너무 힐링이 돼요.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요 팟캐스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요즘은 정말 재밌자고 작정한 프로그램들의 진짜 홍수예요, 홍수.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재밌으면 저기는 더 재밌고 저기는 더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거의 두뇌 싸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커튼콜은 뭐 재밌다 그러면 뭐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에 비해 재밌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듣다가 보면은 그 안에 사실은 그 되게 훈훈하게 들을 수 있는 류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듣다 보면 내가 굉장히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좀 힐링이 된다는 느낌도 제가 받을 때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아무 관심이 없는 네. 저 사람은 나는 누군지도 네. 모르겠고 난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평소에 잘 몰라. 네.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의 그 직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를 그 3자가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얻는 되게 편안함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근데 예전에는 교양 프로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네. 요즘은 사실 지상파나 이런 데서 많지 않죠. 많지 네. 않죠. 사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팟캐스트로나마 볼 수 있어서 네. 네. 좋다는 생각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팟캐스트로 오디오 콘텐츠로 시작했지만 지금 유튜브가 약간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고. 근데 사실 저희가 무슨 따로 전문 편집자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 인턴 PD가 혼자 이것저것 다 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간단한 편집 작업. 예, 아주 간단한 편집을 해서 그냥 올려서 저희는 약간 이거 CCTV처럼 올리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그게 재밌어요. 아, 그냥, 저는 진짜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분할 화면. 아무튼 뭐 저는 그게 더 재밌다. 네. 저희가 앞에 보는 요 모니터에는 4분할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예전에는 카메라가 그래도 3대였는데 이제 2대밖에 없어서. 아니 줄어든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저희 쪽을 잡는 맞아요. 카메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는. 그리고 한 번은 원샷이 뭔가 또 고장이 나서 그냥 풀샷만 정말 계속 간 적도 있어요. 네. 나중에 조만간 여기 웹캠 하나 놓고 할 것 같아요. 라이브로. 네. 하여간 뭐 그래서 유튜브에 그렇게 올리지만 청취자들이 원하는 게 그런 정교하고 화려한 편집 뭐 절대 이런 아니죠. 거를 원하는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저는 시청자로서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보니까 네. 내가 진짜 원하는 컨텐츠가 뭐냐. 뭐 화려한 자막, 뭐 편집 전혀 그거는 사실 되게 굉장히 그냥 부가적인 거고 네. 그 컨텐츠가 좋으면 되고 네.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진짜 채널이 독립이라도 한다면 라이브 같은 거 하면 진짜 재밌겠다는 생각은 하네요. 네. 그렇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아까 3번 이상 출연하신 분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2번 이상 출연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영미 마케터 이분은 이제 BTS 포럼, BTS 네. 학술 대회. 네. 아, 저도 잘 아는 분이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 2번 나오셨구나. 네, 두 번. 양인모 씨 나오셨어요. 편도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분도 처음엔 이제 인문인이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와서 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현해 유전학 앨범이 나오고서 바이올린도 직접 들고 나와서. 맞아요. 네. 예. 그랬고 이지영 교수님 이분이 BTS 예술혁명 책 네, 쓰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진숙 미술평론가 이분하고 같이 나오신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 왜 BTS를 주제로 한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들이 참여해서 한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거든요. BTS 커넥트였나?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와서 하셨고 한 번은 그리고 또 한 번은 김영민 씨랑 같이 BTS 국제학술대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진숙 미술평론가 이분도 그 이재용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그 BTS 커넥트 하고 그 다음에는 RM의 솔로 앨범 나왔을 때 윤형근 화백 얘기를 그거 참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RM과 윤형근인데 이거를 잘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나 엄청 고민했거든요. 네. 사실 미술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꽤 있지만 이분들이 RM, BTS에 대해서도 조금 애정이 있어야 그쵸.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엄청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진수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회차는 외국에서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저희가 영어 자막까지 할 일단은 만한 인원이 없고요. 네. 우리 김수영 기자님이 시간이 나시면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네,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종원 교수님 뮤지컬 평론하시는 이분이 그것도 봤어요. 네. 오페라의 유령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최근에 맞아요. 하셨고 예. 사실은 2019년 말에 2020년 뮤지컬 미리 보기 2020년 초에 하셨나? 하여간 그때쯤 미리 보기 해가지고 너무 막 화려한 라인업을 막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하면서 보니까 정리하면서 보니까 맞다 이때 와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갔는데 결국 그 작품들을 많이 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리톤 김주택 씨 팬텀싱어 끝나고 한참 화제가 됐을 때 네. 오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가수가 돼서 이제 뮤지컬 배우가 네. 신인상 후보에 오르셨더라고요. 뮤지컬에서 오페라의 유령 주역으로 오셨고
그것도 참 좋아요. 보통 다른 방송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오신 분들이 다시는 잘 안 나오세요. 인터뷰 방송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한 번 했으면 그냥 거의 했다고 봐서 네. 여기는 나오신 분들이 또 그 업데이트된 그쵸. 상황을 나와서 또 알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또, 계기가 네. 있을 때 또 한 번 모시고. 아니 근데 원래 그게 맞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영화 배우가 뉴스에 출연한다 그러면 새 작품 나왔을 때 또 출연을 그렇죠. 하는 거지. 네. 사실 한 번 나왔다고 다시 나오지 네. 않으라는 법은 없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SBS 김영욱 PD. 아, 네네. 네. 아카이브 K. 아 맞아요. 네, 아카이브 K로 한 번 나오셨고 그리고 김영욱 PD가 또 피아노를 굉장히 맞아요. 네, 진짜요? 독학으로.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마도 아티스트, 아마도 예술가 그런 동호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각자 취미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피아노 있는 데서 만나서 각자 요즘 연습하고 있는 거 들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모임을 너무 하고 멋있다,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2020년 2월 1일에 그 제1회 이자 현재까지는 그게 마지막 공연인데 딱 한 번 공연을 했어요. 와. 그냥 예, 친구들 뭐 아는 분들 와, 모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냥 이게 코드플레이 같은 거는 독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아노는 거의 모든 악기 중에서도 독학이 가장 안 되는 근데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독학이 거의 안 되는 악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하다. 근데 아마 어릴 때부터도 쭉 쳐온 것 같아요. 취미로. 근데 그걸 네. 독학을 하셨다는 건 진짜 네. 어쨌든 대단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 아주 어릴 때 그 동네 피아노 학원 잠깐 다녔던 거 외에는 뭐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엄청 잘 치시죠. 잘 쳐요. 네. 레퍼토리가 아주 방대합니다. 네. 부럽다. 네. 그래서 김영욱 PD가 그렇게 2번 나왔고 사무엘 윤 씨. 지금 서울대 교수로 돌아오셔서 근데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얘기를 비롯해서 그런 활동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셨을 때가 이제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고국에 다시 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아마 독일 궁정 가수가 돼서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2번 나오셨어요. 그리고 바리톤 양준모 씨 이분은 참 저 생각이 많이 하는데 요즘 국립오페라단 공연 보면 제가 국립오페라단 레퍼토리 나오면 양준모 씨 이번에도 나와요? 제가 물어봐요. 진짜 단골 출연하시는데 맞아요.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왜 나오셨냐면 국립오페라단에서 서부의 아가씨 푸치니의 서부의 아가씨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거를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19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취소 공연 한풀이 팟캐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비록 취소는 됐지만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하려고 했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이렇게 재밌는 공연이니까 다음에 하면 꼭 보러 오세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한풀이를 하고 가셨고 서부의 아가씨. 그래서 그 뒤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밌는 게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2분이 또 같이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같은 공연에도 출연을 하셨대요. 네. 원래 이 양준모 씨가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한예종에서 성악을 아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2분을 같이 모시고 두 양준모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나오셨죠. 그리고 정선아 씨 뮤지컬 배우 정선아 씨가 아이다 때 한 번 나오시고 위키드 때 또 한 번 나오시고 그리고 바리톤 이은광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선 음악회 방구석 클래식으로 나오고 또 다른 자기 활동 가지고 또 나오시고 그래서 2번 나오셨고 소리꾼 이자람 또 2번 네. 처음 나오셨을 때는 초창기에 이제 나와서 그때도 뭐 뮤지컬, 판소리, 연극 밴드 다 하는 그런 활동 얘기했고 134회 때 오늘도 자람 그때는 그때 책도 쓰고 해서 이제 나와서 또 새로운 얘기 들려주고 가셨고 또 국립창극단의 스타 소리꾼 김준수 뭐 창극 프린스, 뭐 국악 프린스, 막 국악 아이돌 온갖 팬분들이 그냥 네. 이분 패왕별이의 그
저기 우희 역으로 출연했을 때 한번 나오셨고 그다음에 창극 리어 할 때였죠. 그때. 네, 네, 맞아요. 유태평양 씨랑 같이 나왔어요. 나오셨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상민 워너클래식 이사 이분 지금은 이제 독립 이제 그만두시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데 이분이 김두민 피아니스트랑 같이 나왔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고 보니까 3번 출연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67, 68에 예, 67, 68에 조영민 PD라고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얘기하느라고 그때 거기 나왔던 음악 얘기한다고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3번이네요. 3번 회차로는 3번. 그리고 유튜브 또모의 운영자 백승준, 황예은 씨가 2번 네,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 번 왔는데 2회차로 늘린 경우. 가성비 좋은. 가성비 좋은. 너무 말을 너무 재밌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걸 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잘라내기 너무 아까우니까. 다 편집하기 너무 아깝고 해서 그냥 2회차로 한 경우가 가수 선우정아 그리고 피아니스트 손민수. 네. 이분은 사실 스페셜 인터뷰도 한번 하셔가지고 손민수 교수님은 임윤찬 방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바로 직후에 그건 뭐 나오셨습니다. 대박 난 회차였죠. 네. 지금 유튜브의 영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팟캐스트 오디오 컨텐츠는 2회차로 나눴는데 이 영상은 그냥 통째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빨리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1시간 40분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지금 78만 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차는 약간 뭐냐면 이제 임윤찬 관련한 뭐 어떤 뒷얘기나 이런 걸 짤로 엄청 많이 소비가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 계정에서 올린 거 말고 뭐 팬들이 만든 컨텐츠 뭐 그 짤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저도 가끔 이제 클래식 관련한 그 트윗을 하는데 뭐 그런 걸 하면 거기 밑에 그 영상의 짤이 답글로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뭐 제가 그건 왜 그랬지? 그러면 요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커튼콜 인터뷰 부분이 이렇게. 진짜요? 네. 어쨌든 그래서 손민수 교수님 그랬고 문명특급 PD 홍민지 PD가 나와서 그때 같이 하셨어요. 그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회차로 늘렸고 또 작곡가이면서 DJ이면서 프로듀서이면서 250. 250편도 재밌게 봤어요. 진짜 이분도 너무 빨려들듯이 재밌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어디서 뭐 말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서 인터뷰가 굉장히 귀한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사실 앨범에서 좀 궁금했던 거 많이 여쭤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거를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50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 이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서 결국 2회차로 늘렸고 사실 많이 나오셨지만 그중에 한 번은 아마 한 번 했던 거를 2회차로 늘렸을 거예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김영대 씨가 출연했던 그게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합치면은 제가 뭐 다 합쳐보진 않았는데 아마 꽤 될 거예요. 진짜. 뭐 좀 많이 피드백도 많았었고 사실은 막 계속 나가갖고 더 얘기해달라고. 물론 이제 BTS 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더 다 한 거 같지 않은데 더 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또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 얘기를 그때 하는데 또 계속 그렇게 새롭게 할 얘기가 참 많았더라고요. 힘듭니다. 또 BTS 얘기만 한 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어떤 K-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차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200회 이걸 쫙 보다 보니까 약간 이 키워드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 그동안 지내온 4년 반의 세월이 이렇게 파노라마 주마등처럼 그러면서 스르르르 그래서 약간 키워드가 떠오르는 게
처음에는 초반에는 팬데믹이었어요. 코로나19.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시기가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마스크 그랬었죠. 쓰고서 했었고 네. 옆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던 네. 적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취소된 적도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용도 그랬어요. 네. 네. 또 격리 중이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맞아요. 하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 진짜 최나경 씨, 예, 자스민 최. 예. 예. 이분이 격리 중이었어요. 네, 그분 방에서 방에서 네, 영상 저기로 했어요. 아, 방송으로. 줌으로. 줌 미팅으로 하셨구나. 네, 줌 미팅으로.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또 연주도 맞아요. 해주시고 예. 예. 방에서 한 거 이제 제가 그 워싱턴 대학교, 미국 워싱턴 네. 대학교 시애틀 네. 워싱턴 대학교 100년 역사상 네. 개교 이래 최초로 줌으로 박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오.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모이는 거를 금지시켜서 아. 제 박사 논문 이제 디펜스 날짜는 네. 잡혔는데 네. 할 수가 없어서 오. 줌으로 날짜를 잡고 모든 교수님과 어드바이저들하고 줌으로 심지어 줌으로 축하도 받고 줌으로 저 샴페인 토스트도 줌으로 어머. 하고 아, 정말요? 그리고 교수님들 얼굴 한 분도 못 빼고 귀국했어요. 네. 아. 좀 신기하죠. 졸업식도 못했어요. 어머. 네. 코로나 그때. 그때 박사를 받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때 팬데믹 때 그때 내용들도 아까 제가 취소 공연 팟캐스트 네.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 그때 그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 공연도 취소되고 해서 섭외하기 힘들겠다. 할 얘기 없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서 더 했죠. 할 얘기 많으시던데. 예. 그래서 나오셔서 너무 할 얘기가 많죠. 그리고 너무 힘든 거. 공연 맞아요. 예술계가 얼마나 힘든가.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평소 그때는. 같으면 할 수 없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맞아요. 뭐 예. 팬데믹, 엔데믹 와중에 예술계 네. 뭐 그렇죠. 어떻게 갈 것인가, 네, 앞으로 네. 뭘 시도할 것인가. 사실 네.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저는 팬데믹 아니었으면 그죠, 안 그거는 했겠지, 한 그때는. 저는 몇 년 뒤에 올 네.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먼저 사실 그쵸. 얘기하게 됐었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BTS나 그 이후에 K-팝의 지금 전 세계 정복도 오히려 팬데믹 시기 때 동안 굉장히 잘 한 거죠. 모든 게 네. 리셋이 되고 나니까 네. K-팝의 상대적 우위가 더 돋보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이게 대중문화라는 게 다 자본으로 방송 미디어로 하던 시대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팬데믹 같은 게 없어야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되고서 모든 시스템이 붕괴가 나고 나니까 네. 시스템의 힘과 관계없는 저는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K-팝이나 네, 한류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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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팬데믹 때문에 일이 많아진 케이스에 가깝죠, 사실은. 네. 그렇죠. 엄청 팬데믹이 네, 굉장히 할 큰 얘기가 변화를 변화를 가져왔죠. 바꿨죠. 네. 보시면은 네. 다 몇 번 격리하셨는지 네, 그거 그런 거 항상 물어봤었어요. 네. 그만큼 하셨다고요? 뭐 그분은 뭐 여덟 번을 하셨다는데 네, 뭐. 맞아요. 최나경 씨는 8번 8번인가. 걸리신 분이 계세요? 아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해외에서 왔다 갔다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격리를 요구하니까 세상에. 8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8번이면 도대체 그러니까. 16주니까 거의 넉 달이에요. 몇 달을 네. 갇혀서 1년 동안 1년으로 치면 넉 달을 계속. 출연자마다 그 얘기를 거의 징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격리의 여왕이라고 했대. 이야. 네, 최나경 씨.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김선욱 이제 씨도 줄줄이 계속 취소되고 맞아요. 김선욱 씨가 그때 굉장히 운이 안 지휘자요? 좋았. 피아니 네, 네, 그러니까. 네. 피아니스트. 네. 그때 아마 2020년 말이었던 거, 2021년이었나요? 네.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시죠. 네. 제가 큰 폰트로 뽑아놨습니다. 아 여기 뒤에 있겠다. 네. 네. 정말 너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공연 일자를 잡아서 그래서 와서 격리까지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또 확 취소되고. 세 번째 리사이틀 연기 아, 맞아요. 제목이 관객 그리워요. 2020년 12월 16일이네요. 그때 정말 그때 뭐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은데 정말 평소에는 뭐 관객들이 뭐 부스럭거리거나 뭐 뭘 떨어뜨리거나 뭐 이러면 좀 이렇게 신경이 신경 쓰이고 쓰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그립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어떤 굉장한 고마움을 네네. 그러니까요. 그때 느꼈던 항상 시기였던 것 얘기하셨어요. 같아요. 그래서 그 초창기는 굉장히 팬데믹이. 팬데믹이 그냥 지배했던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해서 제가 아까 특집 토론회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 이제 영상화가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계하고 온라인 공연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공연 영상화를 근데 그전에는 심각하게 이걸 해야겠다라고 딱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때 한 5주에 걸쳐서 특집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예술경영지원센터랑 이제 공동으로 주최해서 그래서 공연 영상화에서 염두에 둬야 될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초기는 거의 팬데믹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활약이 시작되십니다. BTS, K-팝. 예. 예. 커튼콜에 또 BTS 뭐 범 BTS 그러나 네, BTS 관련한 다양한 맞아요. 뭐 컨퍼런스, 뭐 네, 전시, 네. 또 많이 콘서트 했죠. 뭐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또 이제 뭐 문화 현상이나 K-팝의 흐름으로서 BTS 얘기를 네. 또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또는 이제 또 다음 달에 있는데 이제 그래미 어워드 관련해서 맞아요. 네. 그래미가 K-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왜 BTS는 매번 이 그래미 스너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당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그때 사람들이 BTS 현상 뭐야 도대체 왜 그래 참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 BTS뿐 아니라 이제 전체 K-팝이 화제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출연자가 많이 나오셨죠. 네. 네.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이게 뭐 유행가나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뭐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논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제 BTS 때문에 이게 약간 내가 그 그룹을 좋아하든 않든 혹은 K-팝을 내가 듣든 안 듣든 그죠. 이거를 약간 좀 상식처럼 교양처럼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윤찬. 역시 임윤찬 네. MVP. 네, 네. 정말 그게 22년이었잖아요. 2022년 여름이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실 임윤찬 씨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임윤찬 씨 직후에 손민수 예, 손민수 선생님 나오셨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지영 씨 네. 나와서 이제 콩쿠르에 콩쿠르 대해서도 방클라이븐 얘기하고. 콩쿠르를 비롯한 콩쿠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예. 뭐 이런 걸로 또 한참 얘기를 하고 가셨고 그리고 모 프로덕션의 대표님이 나오셔서 사실 임윤찬이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팬들이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나와서 이렇게 풀어주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또 임윤찬 같이 협연했던 지휘자 홍석원 씨 나와서 이제 같이 협연할 때 어땠고 뭐 그리고 그때 홍석원 씨 그 광주시향 지휘자 시절에 했던 그 음반 얘기하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저희가 언박싱도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언박싱도 안 해보던 건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이건 뭐야? 이거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안에 캘린더도 있고, 네, 뭐 그냥 포토카드도 있고.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뭐 사진도 있네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일반인 클래식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거든요. 네, 진짜. 맞습니다. 그 전에 잘 듣지 않으시던 분들도 뭐 1일 1 라흐마니노프 3번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라흐마니노프 3번의 전문가가 돼갖고 심지어는 그- 다른 연주자들 연주에도 그것도 막 보면은 비교해가지고. 한국인들 그 댓글이 많이 늘었어요. 그 명연주에 대한 이제 그 비교도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재밌어요. 참 그래서 임윤찬 그리고 이제 콩쿠르가 또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도 콩쿠르에 대한 관심이 팬데믹 그 시기에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실제 우승자도 되게 많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 우승자도 성적과 많았고요.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 지난 한 4, 5년간 정말 한국인들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매년 부문만 맞아요. 바꿔서 지금 매년 수상자가 계속,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있겠다. 그러고 이제 팬데믹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유튜브 중계하고 그러긴 했는데 팬데믹 시기에는 이제 콩쿨 주최 측에서도 그 중계 맞아요. 영상에 더 막 신경을 쓰고 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고 약간 그런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딱딱한 동네잖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 뭐 스트리밍, 뭐 유튜브, 실황
그다음에 별로 안 영상 좋아했죠. 잘라서 올리는 거 이런 거 다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예. 이번에도 보면 임윤찬 씨 우승한 뒤로 뭐 리마스터도 올리고 예, 뭐 예, 자른 예. 영상도 올리고 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사실 그 덕에 또 많은 분들이 보기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클라이븐 콩쿠르를 비롯해서 다른 콩쿠르도 그렇고 저희 출연하신 분들 보면 뭐 그 우승했던 분 아니면 콩쿠르에서 주목받았던 분들이 네.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예. 콩쿨 얘기도 되게 많이 들을 수 그쵸. 있었고 예. 박재홍 씨 나와가지고 왜 콩쿨 아, 부전이 콩쿨. 피아노 저기 이름 이름 뭐였더라? 에드워드. 피아노에 이름을 다 붙이는 네네. 에드워드도 있고 헨리도 있고 예, 또 퍼디난드도 있고 예, 비앙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에드워드랑 끝까지 같이 했다. 네. 뭐. 그 얘기 정말 저도 예.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다, 진짜. 예, 근데 예. 당장 집에 가서 내 피아노에 무슨 이름을 붙여야 될지. 저 굉장히 고민했는데 아직도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했어요. 예, 저희 딸이 자기 거 같으면은 수연이라고. 아, 아무튼 수연아, 넌 오늘따라 소리가 왜 이 모양이니?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콩쿨 얘기 진짜 네. 많았고요. 얘기가. 또 네. 생각나는 건 그때 BBC 카디프 콩쿠르에 김기훈 씨. 네. 예, 자기는 망한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심사위원이 울었잖아요. 심사위원이 울었잖아요. 신기해 진짜. 예. 심사위원이 표정이 안 좋아. 자기는 그냥 멀리서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 망했구나. 망했구나. 망했어. 예. 김기훈 씨 정말 재밌었어요. 그분 얘기도 재밌었고, 아 참 김기훈 씨도 두 번 나왔네요. 나왔어요. 예, 네. 제가 빠뜨렸네요. 김기훈 씨도 그때 우승하고서 나왔고, 네. 그리고 마술피리 출연할 맞아요. 때 김건우 씨, 네, 테너 네, 같이 김건우 씨랑 나왔어요. 같이 나왔죠. 네. 예. 김기훈 씨 편도 재밌었고, 또 BBC 카디프 콩쿠르에서 그 다음에 가곡 부문 네. 우승했던 김성호 씨, 맞아요. 테너. 네. 그분도 재밌었죠. 두루마기 입고. 두루마기 입고 오셨다가 중간에 너무 덥다고 아우 이거 끝까지 꼭 입어야 되나요? 지금 아니 벗으셔도 됩니다. 아 두루마기 근데 그 고름을 잘못 맸다고 아. 콩쿨에서. 네, 너무 죄송하다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얼마나 여러 사과를 하셨는지. 네, 정말 네.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때 근데 왜 실수를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방향이 반대로. 반대가 됐대요. 엘리자베스 콩쿨의 최하영 씨 첼리스트. 네. 예. 이분 나오셨고 그리고 성악 부문의 김태한 씨는 이렇게 풀로 에피소드를 하진 못했지만 그냥 제가 화상 인터뷰를 해서 만나서. 네. 스페셜 인터뷰로 나갔고 예. 또 있을 텐데 잘 생각이 안 네, 나네요. 굉장히 많았죠. 아 김수연 씨. 그 피아니스트 네. 김수현이 아니라 연. 네, 네. 김수연입니다. 네. 이분이 몬트리올 콩쿠르 우승하셨는데 캐나다는 가본 적도 없답니다. 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재밌는 콩쿠르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콩쿠르 우승하신 분 혹은 콩쿠르에서 주목받은 분. 아, 최형록 씨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그때 쇼팽 콩쿠르를 한참 열심히 유튜브로 보고 있을 때였기 네, 때문에 네. 쇼팽 콩쿠르 진행하면서 관전기 같은 그런 방송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맞아요. 거기 그때 이경원 기자하고 네. 김윤경 피아니스트 네. 나와서 예, 유튜브 콩쿠르. 하시는. 예, 예, 네. 김윤경 씨도 두 번 나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빠뜨렸는데. 예. 쇼팽 콩쿠르 할 때 나오시고 또 유튜버로서 네. 나오셨어요. 클래식 유튜버 생존기. 예. 아 이혁 씨도 있었네요. 이혁 씨는 그때 쇼팽 콩쿠르의 결선에 올랐었죠. 상 네, 타지는 네. 아, 못했지만 맞아요. 예, 예. 그 뒤에 프랑스에서 롱티보 롱티보에서 뭐 롱티보 그 이후에 그것도 대단하죠, 우승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 팬텀싱어.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참 네. 매번 그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라서 불편한 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팬텀싱어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의 관심을 새로 받게 되고 네. 또 그분들 중에 성악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음악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만 또 일반 대중 모르시던 분들도 많으니까 이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악가들이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모셨죠. 예, 발빠르게. 근데 뭐 문화적인 얘기인 거니까 네. 사실 그죠. 우리가 뭐 네. 예전에 도전 케이팝 스타, 네, 뭐 그죠. 팬텀싱어, 예. 뭐 미스터 트롯 미스터 이런 트롯, 거는 미스터 트롯. 방송사랑 상관없이 그죠. 사실은 예. 그 맞아요. 문화계를 좌우하는 어떤 트렌드였으니까 맞아요. 또 이야기를 예. 해야죠. 네.
그래서 뭐 팬텀싱어로 알려진 분들이 진짜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 나오셨어요. 지금 이동규 씨, 네. 길병미 씨 네. 나왔었고 고영렬, 고영렬. 그리고 최성훈 씨, 카운터 테너 최성훈. 맞아요. 아, 또 누구였죠? 이 빠뜨리면 안 되는데. 존노. 아, 존노. 네. 네, 맞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좀 먹었으면. 존노 씨 나왔습니다. 네. 다들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예. 그래서 팬텀싱어 출신, 그쵸. 이동규 씨는 좀 그거는 자랑을 해야죠, 제가. 네, 이동규 씨는 팬텀싱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팬텀싱어 방송 일정이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와달라. 오. 네, 그러니까 한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끝나고 바로 나오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분은 이제 그 한국에서 데뷔할 때부터 봤던 분이라서 그래서 나오셔서 사실 팬텀싱어에서 처음 봤던 분들은 이동규 씨의 그전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주택 씨. 맞습니다. 네, 김주택 씨 여러 번 나오셨고 맞아요. 네. 근데 김주택 씨도 그렇고 이동규 씨도 그렇고 다들 성악계 음악계에서는 아니 왜 저런 분들이 팬텀싱어를 왜 또 나가냐고. 나갈 필요가 그런 없는데 이렇게 나갈 필요도 없는데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뭐 프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쪽에서 기반이 이제 딱 닦인 상태인데 근데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도전을 맞아요. 하고 네.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때 왜 김성호 씨 그 BBC 네. 카디프에서 가곡 부문 우승한 그분도 팬텀싱어 나갔다가 떨어졌다.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래서 팬텀싱어 진짜 많이 사람들이 네. 많이 나가는구나. 포르테디 꽈뚜로 손태진 맞아요. 김현수? 같이 나오셨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시장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없던 시장이. 맞습니다. 네. 꼭뭐 팬텀싱어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전에는 없었던 하나의 시장이 이제 공연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이게 뭐 케이팝 아이돌 못지않은 그런 팬덤을 네. 부과하고 그다음에 뭐 티켓을 구할 수가 없는 뭐 네. 그런 정도의 지금 티켓 파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네. 하나 열렸다는 점에서 뭐 네. 사실 음악계에 대해서는 그 동력을 하나 또 찾아낸 거죠. 네. 그렇죠. 그전에는 그게 뭐 크로스오버라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 잠깐 애매하죠. 애매하죠. 뭐 파페라라고 하시는 네, 분도 네, 있고 네, 네. 뭐 그런데 어쨌든 조금 이제 클래시컬하지만 좀 더 접근이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좀 더 접근이 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래식적인 테크닉과 그쵸. 기교와 방법론을 활용한 대중음악인 그렇죠. 셈인데 그렇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렇죠. 그런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한 네. 거는 정말 처음 있었던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오디션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뭐 큰 역할을 한 대단합니다. 거죠. 그래서 뭐 이 팬텀싱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새로운 대중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팬텀싱어로 새롭게 알려진 분들 그 전에 물론 활동 많이 하셨지만 네. 그런 분들 많이 나왔죠. 생각해 보니까 박강현 씨 뮤지컬 배우 박강현 네. 씨도 원래 뮤지컬 배우였지만 또 팬텀싱어에서 좀 더 많이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그분도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팬텀싱어 출신 분들이 팬텀싱어 출신이라니까 좀 그런데 하여간 그랬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뮤지컬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뮤지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뭐 몇 작품들이 떠오르는데 뭐 오페라 유령도 있었을 네, 것 같고. 네. 그 오페라 유령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또 공연을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네. 2000년 그때 코로나 때 이제 그 해외 공연팀이 왔었어요. 그래서 2020년. 네. 제가 뭐라 그랬나요? 2000년. 2020년. 네. 네, 2020년에 오페라 유령의 해외 공연팀이 와서 그것도 또 코로나랑 얽힌 일화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노지현 씨라고 거기 오페라 유령 한국어 초연할 때 그 맥지리 역으로 출연했던 원래 발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거기에 안무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오페라 유령 공연을 하면서 거기 배우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 나와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시고 사실 제가 한국어 초연할 때도 봤고 노지연 씨도 봤고 그때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는데 근데 가고 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아이고 참. 그때가 그 오페라 유령이 잠깐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배우 중에 한 명에 코로나 걸린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전체가 격리를 하고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공연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노지연 씨도 걸렸던 거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같이 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락을 네. 주신 그러니까 거구나. 연락을 한 아, 거예요. 그렇게 예. 맞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저기 네. 최근 며칠 동안 만난 사람한테 그랬죠, 다 그랬죠, 연락을 그랬죠. 네. 아유, 그래가지고 저도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 했죠. 예. 근데 뭐 다행히 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유령 그때 왔을 때도 그렇게 출연해서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한국어 공연 다시 하면서 네. 거기 출연하신 분들 음. 예. 그 유령이 또 최재림 씨 나오시고 또 김주택 씨도 나오시고 네. 그리고 원종원 교수님이 와서 이제 오페라 유령 하기 전에 네. 예, 오페라 유령 공연 자체에 대한 얘기도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뮤지컬 중에서는 오페라 유령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중요한 작품들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뭐 너무 많아서 네, 잘 생각도 안 최근에 뭐 나는데 렌트 얘기도 씨도 했고 나오시고, 배우도 네. 나오시고 뭐 음악 감독님도 그쵸. 나오시고 예, 연출가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주요한 큰 흐름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200회 한 거를 찾아보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출연하신 분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관객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연기하거나 노래하거나 연주하거나 이런 아티스트 분들도 나오셨지만 공연을 만드는 분들 그렇죠. 예. 네. 아니면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네. 예. 예. 그런 분들도 많이 나와서 뭐 제가 전부 다 막 이렇게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다양한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의상을 만드셨던 분들 아, 맞아요. 네. 또 그런 네. 얘기도 또 너무 재밌잖아요. 네. 한복 네. 디자이너. 네, 뭐 이런 맞아요. 거죠. 예. 어디서 다 많이 보셨네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 잘 모셨네요. 그 당연히 팬으로도 많이 봤고 네. 저도 사실은 뭐 이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도 제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노하우를 또 배우는 거예요. 네, 기자님이나 또 이렇게 어떻게 질문을 하시고 네네.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내 입장에서 또 궁금해서 한번 또 부르고 싶으신 분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또 얻기도 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이렇게 종종 봅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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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네. 어떠세요? 어떤 이거는 이제 1차가 지금 제일 기억에 그러니까 남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이제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고 이렇게 딱 하나를 꼽기 너무 어렵고 그쵸.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배우가 직접 나오면 또 그 배우에 대한 또 호기심이 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 작품 그러니까 저는 무용도 어쩌다가 한 번씩 좀 자주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무용 지젤 얘기해 주셨던 유영종 예. 평론가. 예. 그때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용에 몰랐던 것들도 좀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지젤을 보러 갔어요. 실제로 보러 예, 가셔서. 그랬더니 네. 이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공연 저게 저거구나. 뭐 그 뭐였더라? 그 약간 푸르스름하게 아, 네. 네. 뭐라고 하지? 발레 블랑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아. 그게 그거였었지. 그래서 제가 음. 우리 팟캐스트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연을 보통 보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듣고 뒤에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확실히 이거 팟캐스트를 하고 보러 가면은 느끼는 게 2배,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아까 고영렬 씨 잠깐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보면 다 그때그때 무슨 아, 얘기인지 맞아요. 딱 생각나잖아요. 네. 네. 고영렬 씨는 그 아이디어를 네. 안 잊어버리려고 잘 때 메모지를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다고. 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오보이스트 한경 맞아요. 씨랑 네, 조성영 씨랑 같이 콘테스트 나오셨을 때. 네. 그 오보의 얘기가 너무 맞아요. 재밌었어요. 저도 그게 너무 그 리드 인상적이었어요. 깎는 얘기. 저도 오보에가 리드를 깎는다는 얘기는 뭐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리드 깎는 얘기만 거의 한 절반은 하고 그런 것 같아. 딴 얘기 하다가도 계속 리드로 돌아오는 무슨 거예요. 방망이 깎던 노인이. 네, 맞아요. 정말 방망이 깎던 노인. 네, 리드 깎는 진짜. 얘기 너무 재밌었고 네. 유럽과 미국이 달라서 그쵸. 연주를 하기가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래서 네. 사실 정말 저도 그때 많이 배웠고요. 네. 네. 참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근데 저는 너무 사실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네. 요 커튼콜에서 제가 참 좋은 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느 차는 뭐 사람들이 사실 덜 볼 수도 있고 관심이 네.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매번 다 뭐 어떻게 보면 매니악한 주제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한 주 꾸준히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의 흐름이 이 팟캐스트 안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살아 있어요. 그게 네.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이런 시의성이 없이 그냥 뭐 생각날 때 한번 모시고 되는 대로 이렇게 모신다고 하면 이게 사실 딱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매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역사와 그 문학의 트렌드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오늘 잘못 역시. 뭐든지 맡은 뭐 미화를 잘하고 네. 의미부여를 잘하는 게 또 평론가라서 좀 감탄하고 네, 있었어요. 네. 그냥 확 네. 제가 또 요즘 또 옴부즈맨 프로 같은 데를 또 나가기 때문에 그 방송 프로그램 평가하고 뭐 이런 거요. 프로그램 비평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정말 뭐 커버하시는 영역이 정말 관심사가 너무 많아갖고 에미상 뭐 그것도 네네네. 시상식도 하신다면서요? 에미상 2개. 시상식도 네. 하게 됐고 그래서 네. 그래미 시상식도 지금 이거 엠버고인데 말했나?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진행자가 뭐 엠버고가 대단한 엠버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상식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빌보드 네. 뮤직 어워드,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네. 그래미,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실 제가 원래 커버하는 분야는 아닌데 네. 에미상 시상식도 제가 사실 드라마를 이야기를 할 기회는 별로 없는데 원래 드라마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네. 미드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또 해설을 맡게 돼서 네. 또 바쁠 것 같아요. 네. 네. 넓은 영역을 네. 잘 커버하시는 분이 또 저희 커튼콜을 이렇게 잘 커튼콜 평가를 해주시고. 전문가. 그러네요. 커튼콜 커튼콜 전문가. 전문가.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이게 공연 예술 뭐 얘기하면 너무 장르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우선해서 보게 되지만 다른 것도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짜르륵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카이브식으로. 네. 그게 좀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어디죠? 그 네이버 오디오 플랫폼 네이버 네. 오디오 클립 오디오 네. 클립. 거기는 골라듣는 뉴스룸을 들어가면 시리즈 해가지고 커튼콜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나오죠. 이제 쫙 나오죠. 네. 그건 이제 오디오 컨텐츠고요. 유튜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현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 뭐 이렇게 돼 있나 하여간 그런데 김수현 기자하고 커튼콜을 같이 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사실은 이제 들어오시기는 네.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로 들어오시지만 네. 이렇게 또 연결돼서 계속 또 뜨는 거를 한 번씩 호기심으로 그럴 듣다 수도 보면 있고요. 진짜 네.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네. 그런 흐름을 맞아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방송입니다. 그 이게 몇 년 전 인터뷰 봐도 그 정보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참고할 때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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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왜 잘 접하지 못하는 악기 하모니카 하시는 분도 나오셨어요. 박종성 씨. 네.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하모니카 네. 따뜻하게 계속 만져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반도네온 하는 맞아요. 분도 나온 적이 고상지 있어요. 네.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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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을 모시려고 애를 썼고요. 사실 어떤 분을 모시냐 하면 제가 궁금한 분을 모십니다. 그게 맞죠. 네, 제가 궁금하고 제가 뭔가 질문을 하고 네. 싶고 그래서 섭외가 지금도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서 엄청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새해에는 조금 미리 섭외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그게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혹시 7번째로 출연하게 된다면 네. 섭외가 잘 안 되는 걸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농담입니다. 네. 이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완전 꼭꼭 묶이셨습니다 우리랑. 아 그러니까 운명의 약간 공동체 같은. 네, 6회차 출연으로 최다 기록. 네. 아, 근데 BTS가 이제 다 군대에 갔으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군백기죠. 네. 얼마 네. 전에 뭐 화생방 훈련을 받은 뷰시였나? 아무튼 그 화생방 네. 훈련 네. 모습도 나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흐뭇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예. 네, 네.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 전 당시에 이제 방탄소년단 군 뭐 면제나 이런 네네. 특혜 네, 같은 네. 부분들 그런 거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뭐 토론 프로그램 이런 데 많이 나갔었는데 네. 제가 사실 거의 유일하게 그런 그 특례는 없을수록 좋다. 방탄소년단이 가야 한다가 아니라 네.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제가 주구장창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오해도 좀 사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한 사람을 군대를 가라고 하냐 안 가라고 하는 게 맞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논리가 뭐냐면 방탄소년단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낳은 그룹이지만 세계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네. 군 나라가 주도하는 이런 군 관련한 특혜를 줘서 이 그룹을 우리 그룹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군대를 마치고 더 자유롭고 아무것도 내가 이제 어떤 나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빚진 느낌이 없이 더 자유롭게 활동한 글로벌 그룹에서 활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주어진 의무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후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본인들 네. 입장에서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물론 이제 건강하게 맞춰야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남의 군대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게 되지만 내년이면 본인은 안 그렇지만. 아이 본인은 안 그렇죠. 네. 본인은 안 그렇지만 내년이면 우리가 빠르면 금방, 내년에 네. 벌써 완전체가 네. 가능한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앞이 거리낌이 없죠.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K-팝 전체에도 이기고 방탄소년단 커리어에도 또 그 군복무나 이런 공백기를 가지면서 얻는 또 깨달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음악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사이를 지금 또 솔로 활동이 네. 지난 한 해를 또 아주 꽉 아주 또 꽉 채워졌죠. 네. 예,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약에 그런 군백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민 씨의 솔로 앨범 같은 경우 특히 네. 혹은 뷔의 솔로 앨범 네. 그 다음에 뭐 정국 씨의 그런 뭐 팝스타로서의 행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군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큰 틀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그룹에 또 주목할 수 있는 기회도 맞아요. 됐었고요. 네. 네. 또 새로운 다른 그룹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K-팝의 위기다라는 말도 있었고 방탄소년단 부재를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궤도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 그런 네.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세븐틴처럼 이제 데뷔 연차가 오래된 그룹도 맞아요. 지금 네. 오히려 매년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뭐 앨범이 500만 장이 팔렸다, 뭐 400만 장이 팔렸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븐틴이라는 그룹의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전성기 이때보다도 지금 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면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까지도 거의 지금 씬에서 공존을 하면서 서로 앞서거니 5세대는 어떤 그룹들을 5세대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뭐 네. SM에서 나온 라이즈라든지 뭐 보이넥스도어라든지 아. 뭐 이런 그룹들을 5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활약을 할 글로벌 K-팝 그룹들이라든지 네. 신인 그룹들이 다 5세대로 묶이게 되겠죠. 뭐 베이비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뉴진스가 시기적으로는 4세대인데 네. 뉴진스를 5세대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9세대 전세대 끝이냐 그렇죠. 3시대 첫물이냐 네. 그거는 항상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어떠한 의미로는 뉴진스도 5세대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그룹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K-팝이 오히려 지금까지가 쇼케이스에 가까웠고 올해부터가 이제 2024년부터가 본격적인 어떤 실력과 노하우들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도 저는 해요. 네. 네. 해외에서 해외 멤버만 가지고 만드는 K-팝 그룹도 나오고 있죠. 많잖아요. 나오고 있죠. 예, 예. 야, 그게 진짜 제가 한 3년 전? 3년 전쯤 방송 나와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네. 물론 제가 뭔가를 알고서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니버설 뮤직 산하의 개펜 레코드하고 네. 이제 그 하이브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뽑았죠. 멤버들을 뽑았죠. 네, 뭐 네. 뽑아서 이미 지금 데뷔조가 구성이 네, 됐죠. 네. 그래서 캐츠아이 아, 네. 캐치아이 6인조 그룹 캐치아이가 지금 결성이 됐고 JYP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거기도 마찬가지죠. 외국의 미국의 레코드사와 협업을 해서 비차라고 있더라고요. 비차라는 비추어라는 뜻이래요. 네. 비차라는 그룹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계 멤버 한 명 있습니다. 네. 캐츠아이도 한국계 멤버가 한 명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두 그룹 모두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계 멤버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없는 정말 글로벌 현지 그룹의 네. 탄생이 네.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바로 펼쳐져 있고 아마 이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는 비차는 미국 활동을 시작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하이브의 걸그룹인 그 캐츠아이도 곧 활동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 대중음악으로서의 K-팝이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외국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그러니까 외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외용 K-팝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선을 이렇게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의 다음 단계인지 아니면 요거 자체가 이제 새로운 것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 K-팝을 이야기하는 뭐 김유나 씨나 박희아 씨나 네. 저도 네.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를 지금 요거의 원년으로 봐야 되는가? 글로벌 K-팝의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K-팝의 세계화의 3단계로 봐야 되는가? 세 번째 단계로 봐야 되는가? 혹은 종착역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글로벌발 K-팝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처음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지금 만들어야 되나? 이런 네.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뉴진스나 뭐 BTS나 국내에서 어쨌든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 네. 나간 그룹과 네. 아예 해외에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룹과 이걸 네. 같은 선상에 놔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는 별개의 장르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는 지금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 원년이 올해가 된다. 네. 네, 뭐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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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렇죠. 네. 성공할 것 같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성공할 것 같으세요? 또 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이게 참 이게 복잡한데 마음이 복잡한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K-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기술, 노하우, 오디션 시스템, 훈련 시스템 이런 거를 통해서 여태까지 증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멤버들도 소중하고 그들의 각각의 개성도 소중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의 힘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적어도 망할 확률은 없다. 네, 이 시스템이 건재한 한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미국의 자본 또 미디어 그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적어도 성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과연 이들이 미국에서 데뷔한다는 거지만 이들이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라이즈, 네. 뉴진스, 르세라핌, 뭐 아이브 이런 그룹과 비교해서 이들이 더 잘 될 거냐?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제 기분을 묻는다면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당장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세계로 나간 그룹들이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장이 그 파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네, 네. 아예 그곳에서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관건은 혹은 숙제는 그런 것들을 모방을 한 제2, 제3의 K-팝과 유사한 것들이 분명히 지금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네, 네.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케이팝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 방탄도 있고 블랙핑도 있고 뭐 뉴진스도 있고 뭐 난리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우위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문화라는 거는 뭐 올해 또 네. 관심 가지고 취재하셨지만 이게 너무 역동적이고 뭐 그렇게 대단할 것 같았던 J-팝도 힘을 잃었다가 요즘은 또 다시 또 네. SNS의 힘으로 부활하고 있잖아요. 네.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K-팝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서 지속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지 못하면 지금 뭐 그 일본에서 만든 XG 같은 그룹도 지금 일부 외신에서는 네. K-팝 그룹의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엑스팩터로 꼽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한국 시장, 일본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물론 데뷔는 했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팬덤을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네. SB19 같은 경우는 필리핀 그룹으로서 아예 그냥 그죠. 해외 시장에 지금 직접 진출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미 보여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경쟁은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K-팝이 뭐냐는 논쟁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는 한국 국적만으로 K-팝을 말할 수는 그렇죠. 네. 없다. 네. 한국어 더더욱 아니다. 네. 한국 기획사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XG라는 그룹은 네. 아마 모르시겠지만 해서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아, 네. 너무 정확하게 제가 네. 파악을 아마 모르시겠지만 일본 기업에서 만든 K-팝과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본 걸그룹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데뷔했을 때 해외 포럼에서 K-팝이라고 명명했어요. 일본 그룹인 걸 알면서도.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K-팝이라는 거지. 이런 비주얼, 이런 방식, 이런 군무 이런 건 K-팝이라는 거죠. SB19이라는 그룹도 필리핀 그룹인데 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K-팝적이다라고 했고 네. 실제 누가 봐도 빅뱅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뭐 어떤 네. 그룹이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JYP가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니쥬라는 그룹은 일본에서만 활동하다가 지금 역으로 지금 한국에 데뷔를 했고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K-팝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K-팝적인 미학과 뭐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의 미장센과 그렇죠. 음악적인 스타일, 네. 심지어는 JYP. 네. 그러면 앞으로 K-팝은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시점인데 그러면 어느덧 사람들의 글로벌 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명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네. 군무를 춤도, 추고 저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는 이제 K-팝이라는 합의에 이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딱 똑 떨어지는 설명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감히 저건 K-팝이다. 저건 K-팝이야. 네. 이거는 심지어 그냥 우리 이병현 아나운서님처럼 나는 K-팝 그룹을 잘 모르지만 이게 보면 니쥬라는 그룹을 보면 K-팝이네 네. 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네.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거는 한국제야 라는 걸로 차별화가 안 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소리야? K-팝은 한국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애국심 이런 거를 빼고라도 이제는 그런 경쟁에 돌입을 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글로벌 팬들은 그러한 관점에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국적을 뭐 우리가 옷상표를 이렇게 들춰보듯이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럼 K-팝 이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K-팝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네. 숙제로 남아 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종주국으로서의 그 한국이라는 그런 위상은 있지만 있죠. 다른 곳에서도 이제 다 만들고 있고 약간 뭐 힙합도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종주국 말씀을 하셨는데 종주국의 위상은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한은 굉장히 유효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그죠? 예를 들면 네. 외국세가 강해져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맞아요. 금메달을 만약에 잘 못 따는 시기가 왔잖아요. 네. 매번 따질 못해요. 그러면 이게 종주국이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허울뿐인 명예처럼 그냥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네. K-팝도 지금은 물론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네. 그런 날도 저는 오지 않을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걸그룹, 보이밴드
이런 말이 결국은 미국하고 영국에서 건너왔었고 네. 제가 뉴진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뉴진스 난리잖아요. 근데 뉴진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20년 전에 아니죠. 한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스파이스 걸스가 있었는데 이게 30년 뒤에 한국 사람 한국 그룹으로 한국에서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음악이 비슷하다 이걸 떠나서 네네. 그 당시 그런 엄청난 그 예, 세계적으로 밝고 세계적이고 네, 네. 에너지를 주고 정말 그 어떤 시대 정신이 스파이스 걸스였는데 이제 이런 그룹을 우리가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뭐 예전에 뭐 잭슨 5도 있었고 뉴키즈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그런 위상을 가진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케이팝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필리핀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본이 다시 또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물론 좀 아직 멀은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하이보이를 커버한 영상을 봤는데 좀 뭐 아직 좀 수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화되고 글로벌화되면 될수록 뭔가 역설적으로 그게 케이팝이라는 거의 정체성이 약해지죠. 네. 약해지죠. 그러면서 케이팝이 우리께 진짜 케이팝이야라고 할 만한 그게 뭐지? 뭘로 차별화하지? 그쵸. 약간 그런 글로벌의 역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진짜 못 살 때는 문화 후진국일 때는 우리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가 글로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걸 얼마나 팔았냐, 수출 몇 억불 달성.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김치를 먹어요. 뭐 비빔밥을 먹어요. 뭐 한복을 입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뭐 집에서 오징어 게임을 본대요. 그거를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진정한 글로벌로 가기 위한 단계예요. 네. 그럼 진정한 글로벌은 뭐냐? 솔직히 말하면 진정한 글로벌은 한국이 사라지지만 한국이 뿌려놓은 씨앗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는 게 글로벌이죠, 사실은. 예. 그 더 가면. 근데 그 역설이 뭐냐면 그때 되면 이게 한국에서 온 건가? 그렇지. 그게 사실 글로벌의 역설이에요. 그게 우리가 코스모폴리턴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이게 우주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주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세계인이 된다는 거는 뭐 내가 이걸 입는데 이게 뭐 미국 사람이 만든 건가?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 스웨터를? 근데 이걸 모르고 입는 게 코스모폴리탄인 거죠, 실제는. 예. 그래서 케이팝 글로벌 케이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꼭 좋아할 만한 일인. 그러니까 지금 기분에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우리께 세계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다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대신 한국이 만들어낸 뭔가 이 산업이 범 케이팝 시장이 커지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안에 있을 때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외국을 나가보고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케이팝 그룹을 보고 BTS에 열광하는 백인, 흑인 이런 팬들의 라티노 팬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터졌는데요. 철학적인 이러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또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들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많이 모셨고 많이 얘기를 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클래식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아주 뭐 짧은 시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주 특정한 몇 세기의 유럽에서 유행했었던 어떤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같은 레파토리를 심지어 계속 연주하고 돌려듣고 심지어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시아 아무 역사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아시아의 어떤 젊은이들이 그 음악으로 그 장르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전에 좁은 클래식에서 요즘 또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장르를 이게 어디까지가 이 장르야라고 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저희는 장르를
한정하지 않고 넘나들면서 네. 커튼콜은 네. 한마디로 모든 분들을 다 모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200회 특집으로 이제 최다 출연자이신 김영래 네. 평론가를 모시고 이렇게 축하 방송 네. 할까? 아, 너무 아니, 좋네요. 자축방송. 뭔가 자축방송. 저는 이런 분위기는 생각 안 했었는데 와서 네. 보니까 어떤 분위기 생각하셨는데요? 뭘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어느 순간부터는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셋이 있으면 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또 뭐 분위기가 너무 편하니까 네. 사실 분위기 편하면 사실 이렇게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사실 나오는 이야기로만 네, 해도 네. 네, 그래서 아니 원래 갖고 계신 게 많으시니까 아유, 그래서 네, 나오는 네. 거죠. 가능한 거죠. 네, 그런 말 또 기다리면서 네. 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아니 저는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콘텐츠는 사실 너무 귀해요. 제 입장에서 너무 귀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요에 보면 그 월간 윤종신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곡을 쓰는 건데 네. 그거 진짜 저 그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네. 저는 가요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윤종신 씨를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인데 해내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가끔은 예, 모든 일이 그렇진 않은데 계속 지속하고 끊이지 않고 해내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저는 커튼콜에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 네. 계속 되는 것만으로 의미 있고 예, 그리고 울 것 같은. 예, 아니 진짜로 예, 이거는 시작은 개인의 한풀이로 시작을 했지만 이거는 네. 해내는 것만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또 김수영 기자의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 마지막 아니고 마지막은 이민찬이 나와야 마지막이라니까요. 아니에요. 나오고도 계속 해야죠. 오늘 이민찬 씨하고. 마무리 한마디. 오늘 마무리. 아, 근데 좀 비슷해요. 예. 저도 중간에는 좀 힘들어서 이거 좀 쉴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쨌든 꾸역꾸역 하는 게 맞아요. 답이다. 예. 예. 그리고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뭐 좀 쌓이는 것도 네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커튼콜에서 얘기 나왔던 거를 가지고 또 제가 다시 글을 써서 지금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라고 하는데 거기에 커튼콜 플러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커튼콜의 자매편 같은 거거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글도 쓰고 있고 그래서 커튼콜이 뭔가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베드 같은 그런 느낌, 플랫폼.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꾸역꾸역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뭐라고 마무리를 짓지? 제가 뭔가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해서 뭔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밥을 억지로 사먹는 아니에요. 예. 아무튼 아니, 꾸역꾸역이지만 즐겁게 그럼, 하겠습니다. 네, 네. 24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더불어 기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김수현 선배님 이렇게 힘드신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뭔가 해드릴 게 없는데 옆에서 많이 웃고 네. 이렇게, 그게 정말. 제가 가끔 무식한 소리를 해도 너무 저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혼자 하면은 이렇게 못하셨을 수도 네, 있어요. 아니, 저는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올해도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네. 200회 특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